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가 아닌 내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한때는 세상에서 아들이 가장 큰 자랑이었고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고부 갈등이나 독한 마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배 아파나 제 뼈와 살을 갈아 키운 내 핏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친아들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고 벼랑 끝에 섰던 참담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장가가서 변하면 열의 아홉은 며느리 탓을 합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제 애미를 몰라본다고들 하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을 열고 마주한 끔찍한 민낯은 며느리가 아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제 아들의 추악한 이기심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맹목적인 모정이 어떻게 자식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괴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늙은 어미가 어떻게 피눈물을 삼키며 독해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서늘하고도 뼈아픈 기록입니다. 제1장, 내 목숨 같았던 아들. 나의 종교였던 핏줄제 남편은 아들이 겨우 9살 되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거라곤 낡은 전세금 조금과 빚,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저는 그때부터 여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이 불쌍한 내 새끼,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도끼 하나로 세상을 버텼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1시까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덮었고 겨울이면 찬물에 설거지하느라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재가 학교에서 올백을 맞아오고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그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매일 고기 사주고 우리 엄마 예쁜 옷만 입게 해줄 거야, 초등학생. 아들이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하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유일한 진통제였고 종교였습니다. 민재는 제 기대대로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끓여낸 국밥 육수가 결국 내 아들의 화려한 날개가 되어 주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제2장, 아들의 결혼. 내 살점을 베어주다 아들이 32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중학교 교사였고 예의가 바르고 싹싹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예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은 넌지시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저희도 조금 보탤 테니 이참에 작더라도 매매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쥐세웠습니다. 아들이 기죽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국밥집 권리금, 그리고 제가 살던 30평짜리 아파트까지 몽땅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아들 부부 공동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통 근처의 낡고 좁은 보증금 2천만 원짜리 빌라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삿날 좁은 빌라방에 짐을 풀며 아들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평생 갚을게.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면 매주 엄마 모셔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진짜 잘할게. 엄마 사랑해. 그 눈물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다 내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새끼가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출발한다는데 이깟 월세방이 대수냐. 저는 낡은 장판 위에 누워서도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3장, 며느리는 착했다. 그러나 아들이 변했다. 결혼 후 첫 1년은 무난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예쁜 꽃바구니와 용돈을 챙겨 보냈고 가끔 안부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서 갖다 주겠다고 전화를 하면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나 봐봐. 지은이 며느리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한데 엄마가 자꾸 반찬 싸들고 오면 걔가 눈치 보잖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 먹을 테니까 오지 마.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불편해해서 아들이 중간에서 차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시어머니 오는 거 다 싫어한다더라. 내가 눈치껏 빠져줘야지.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뒤에서 남편 조종해서 지엠이 못 오게 하는 깍쟁이 같은 년이라고 속으로 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째 출근도 못하고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며느리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어도 아파서 누워있다는 핏덩기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전복죽을 정성껏 끓이고 제철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4장, 문 밖에서 들려온 아들의 진짜 목소리 비밀번호는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준 적이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조용하더군요. 며느리는 학교에 갔을 테고 아들은 자고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아들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민재야, 엄마 왔다고 부르려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나 약 먹고 좀 잤어. 아, 참,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당신이 식당 예약했어? 아, 취소해. 그냥 용돈이나 조금 보내고 말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칠순이신데 어떻게 용돈만 보내? 내가 뷔페 예약 다 해놨어.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고 주말에 모시러 가자.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 귀찮게 진짜. 당신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우리 엄마 만나면 뻔하잖아. 맨날 고생한 이야기, 시장통에서 국밥한 이야기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울고 짤 텐데. 나 솔직히 내 친구들이나 처가 식구들한테 우리 엄마 시장 아줌마 티? 나는 거 보여주기 창피해. 집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뭐 하러 자주 봐? 그냥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면 됐지. 내가 알아서 차단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엄마 핑계로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전복죽이 현관 타일 위로 쏟아지며 뜨거운 김을 뿜어냈습니다. 통쿵. 소리에 놀란 아들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지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따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챙기려 했지만 제 아들이 제 살점을 다 베어먹고 자란즉 친아들이 저를 구질구질하고 창피한 존재로 취급하며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질구질해? 내가 창피해?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엄마. 지은이랑 싸우다가 홧김에 그냥 말이 헛나온 거야.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와서 사람 놀라게 해. 아들은 끝까지 제 걱정이나 사과보다 불쑥 찾아온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앞에 저 남자는 더 이상 나를 향해 웃어주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어미의 피와 살을 다 파먹고 껍데기만 남은 노인네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끔찍한 괴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쏟아진 전복죽을 치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5장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아들의 적반하장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며느리가 제 좁은 빌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날 민재 씨가 통화하는 거 어머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 듣고 저 진짜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민재 씨랑 대판 싸웠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들은 며느리에게 제 핑계를 대며 우리 엄마는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하니까 자주 연락할 필요 없다고 세뇌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이나 생신을 챙기려 할 때마다 아들은 번번이 화를 내며 차단했고 며느리는 그저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어떻게 키우신 아들인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머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자식을 괴물로 키운 내 죄지. 내 목숨 다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하는데 내가 살아서 무얼 하겠니? 그날 저녁 며느리의 연락을 받은 아들이 허겁지겁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며느리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넌 여기 왜 와서 우리 엄마를 더 자극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집 사줬으면 끝이지. 내가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서 고마워하면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생활이 있어. 엄마가 자꾸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집착하니까 내가 더 피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집을 사줬으니 끝이라니요. 그 집이 누구 피눈물인데 자신의 불효와 뻔뻔함을 어머니의 집착으로 매도하는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모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6장 눈물을 닦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가 되다 그날 밤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구질구질한 애미 오늘부로 내 손으로 죽여주마. 대신 네가 뜯어먹은 내 피와 살은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슬픔에 젖은 늙은 어미의 허물을 벗어던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곧장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전 재산을 털어 사준 그 집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원칙적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돌려받기 매우 힘듭니다. 단순 증여로 처리되었기 때문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눈을 반짝이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혹시 집을 사주실 때 아들 부부로부터 효도각서나 부양 조건을 명시한 문서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파일 같은 것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결정했던 날, 아들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맹세할게. 이 집 해주시면 나 진짜 평생 엄마 모시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살 거야.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꼭 보내고 주말마다 엄마 찾아가서 외롭지 않게 해줄게. 진짜 믿어줘, 엄마. 이거면 됩니까? 제 휴대폰을 받아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데이트만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매달 100만 원을 보내고 주말마다 찾아오겠다는 약속 부담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폭언을 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렸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통장 내역, 며느리가 증언해준 아들의 불효와 폭언 내용, 그리고 안방문 앞에서 들었던 그날의 끔찍한 녹취록 며느리가 아들과 싸울 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비하했던 발언을 인정하는 녹음까지 모두 법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아들 부부 명의의 아파트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버렸습니다. 제가 소송을 건 것을 알고 아들이 집을 홀랑 팔아치우지 못하게 목줄을 꽉 채운 것입니다. 제7장 법정으로 끌려온 아들.
무너지는 짐승 소장이 아들의 집으로 송달된 날,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제 빌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아들은 현관문 밖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친아들한테 소송을 걸어? 가처분을 걸어? 이 집 팔아서 나 이번에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집이 묶이면 나 회사에서 잘리고 신용불량자 된다고. 당장 취하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 엄마야. 넌 구질구질하고 창피한 시장 아줌마 돈 빨아먹은 기생충일 뿐이야. 네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길바닥에 나앉든 내 알바. 아니니 법정에서 보자. 1년에 걸친 지독한 진흙탕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은 카톡은 그냥 인사치레였을 뿐 부양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피고 아들과 원고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액수가 매우 구체적이며 원고가 전 재산을 처분하여 주택을 마련해 준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원고를 비하하고 관계를 단절하려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 계약은 해제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완벽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판결봉이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그 비참한 몰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장, 며느리의 결단, 그리고 아들의 완벽한 추락 판결 직후 저를 찾아온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 사람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괴물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요. 소송 기간 내내 어머님 탓만 하며 발악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언젠가 저 사람의 그 이기적인 칼날이 저와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향할 거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지은아. 내 아들이지만 그놈은 내 인생을 망칠 놈이야. 내 결정 응원하마. 넌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 나 같은 놈의 집안 후를 털고 꼭 행복하게 살아라.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면서 아들은 맨몸으로 쫓겨났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신용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체면을 구긴 아들은 결국 회사를 버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마저 떠나버리고 빚더미에 앉아 빈털터리가 된 아들. 한 달 전쯤 아들이 밤늦게 술에 취해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밥 굶고 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울고 짜지 마. 창피하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에필로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저는 되찾은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전망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고 남은 돈은 노후연금으로 안전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밥을 차려 먹고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이제 제게 아들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핏줄을 스스로 도려내는 과정이 안 아팠다면 거짓말이겠죠. 피눈물이 나고 뼈가 녹아내리는 지옥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썩어빠진 살을 도려내지 않았다면 독소가 온몸에 퍼져 결국 제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께 피 묻은 제 경험을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쥐어주고 나면 자식이 나를 신처럼 모실 거라는 그 지독한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십시오.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꽉 쥐고 있고 내 지갑과 내 등기권 리증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부모를 노예로 만듭니다.
절대 살아생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은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호위무사입니다. 자식이라는 껍데기를 쓴 괴물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뺏길 뻔했던 늙은 어미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뺏기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고 이기적으로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